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2014년 마지막 방송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네, 올해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남은 몇 시간이라도 네.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종대 편집장께서 어제 사무실 이사하셨다고요? 예. 그래도 21 그래도 플러스. 예. 중앙일보사 앞에 그 서소문동이죠. 네네. 맞은편에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 마련했습니다. 예. 그것도 뭐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네. 군 인권 운동하시는 임태훈 소장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업계 시민단체 지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사무실도 이전하시고 했으니까 내년엔 더 멋지고 힘찬. 그럼요. 재료하게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겠네요. 예,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연말에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2015년은 그야말로 어떤 발전하고 건승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디펜스 21 플러스 잡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또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어? 예. 그 아까 사적으로 부탁하셨잖아요. 글쎄 좀 해주면 좋고. 네네. 그러면 저희 진짜 한번 하이파이브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직 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내년 1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하자고 29일 북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북한이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북한은 하루도 안 돼 통준위에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30일 북한 노동신문은 체제 대결 책동을 본격화하려고 대통령직 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통준위가 삐라살포의 배후라고 지목할 정도로 거부감을 내비쳤습니다. 통준위의 정부 간 대화 제의에는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준위의 한 자문위원은 북한이 제안했던 기존 고위급 접촉 라인을 배제시키고 통준위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제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며 의혹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이 지난 29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약정이 발효되면서 미국을 중간 통로로 한국과 일본 간의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군사비밀 공유 방식은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수집한 비밀정보를 상호 공유하고자 할 때 비밀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사후 보고 논란도 일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6일에 이미 약정에 서명해놓고 약정이 발효된 이후에 뒤늦게 국회에 보고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충분한 고지를 설명을 못 드리고 장관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가 개봉을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나흘 동안 온라인에서만 우리 돈으로 약 165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영화 인터뷰는 해킹 공격과 테러 위협으로 개봉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다시 입장을 바꿔 제한적으로 상영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영화 개봉을 부추긴 장본인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제851 군부대의 여성 방사포부대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김여정이 김정은의 군사훈련 참관에 공개적으로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여정은 노동당에 이어 군부대로 활동 반경을 빠르게 넓히며 핵심 실세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2012년 국방위 행사과장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달 노동당 부부장으로 공식 직함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상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진짜 안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인 만큼 보통 이제 그 연말이 되면 많은 언론들이 10대 뉴스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또 분위기 편승해서 나름대로 10대 뉴스를 뽑아봤어요. 예. 김종대 편집장님께서는 올 한 해 이 통일외교 안보 이 관련된 뉴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가 어떤 겁니까? 참 비단 외교안보뿐만이 아니라 2014년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해였다. 네네. 세월호 사건, 많은 죽음을 봤죠. 그 이후에 또 전개 과정을 봤고, 그다음에 윤일병 사건이 있었어요. 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임병장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아파트 경비원 분신 자살 사건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사실 OECD 국가 중에 한국은 참 죽음의 문화와 매우 가까운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살률이 자살률이 1위고, 네. 예, 또 청소년 자살률은 그 중에서도 더 압도적인 일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젊은 죽음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어떤 영혼을 뒤흔들어 놨다거나 할까요? 저는 물론 또 제 관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는 여름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만 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네. 예,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제 현장으로 달려가고 재판을 방청하고 또 병영혁신위에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한 시절을 이걸로 다 보냈습니다, 사실은. 책도 그걸로 냈고. 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우리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윤일병 사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이 속에서 한국 사회가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좀 한국 사회 모순이나 이 관계가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한 나약한 개인을 처벌하는 그 메커니즘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네. 이것이 청년 문화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발견이었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윤일병이 이제 마지막에 20분간 46대를 구타당하고 사망했습니다. 네. 총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밝혀진 것만 600대에서 한 700대 맞았어요. 네, 그 사건 당일에만요? 아니, 며칠 동안. 예. 예. 그런데, 참으로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구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참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 또 다른 생활관에 이일병이라는 또 다른 후임이 있었어요. 네네. 이 친구가 윤일병한테 계속 충고합니다. 네가 죽지 않으려면은 빨리 개가 되라. 네네. 너는 인간이 아니다. 빨리 개가 돼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비통함을 향유하는 가해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 가해자의 의도에 맞춰서 비통해하고 깨갱거리고 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더 때린다는 거죠. 네. 왜? 가해자는 자기 의도대로 피해자가 비통하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럼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더 때린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또 가학성이 그러니까 있죠. 빨리 개가 되라. 이게 네가 사는 길이다. 이거 진심으로 충고해 준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확장돼서 보면은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무장을 무릎 꿇리고 여자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비행기를 후진시키고 결국은 비행기에서 내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사무장이 부사장이 괴롭히는 의도대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싹싹 빌고 자기의 어떤 인격을 스스로 붕괴시켰다라면 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일까지는 안 벌어졌다고 봅니다. 네. 자꾸 쓸데없이 변명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입증하려고 그러니까 더 화를 북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갑질을 하는 겁니다. 진상짓이 더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와 거기서 이제 박해를 받고 피해를 입는 이 권력 관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가 돼서 생존을 영위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네. 즉, 윤일병이 그걸 할 줄 몰랐던 거예요. 빨리 비통해하면서 인간이 아닌 그 무엇으로 짓밟히는 모습을 빨리 가해자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이것이 미숙했던 겁니다. 네. 얘는 이게 어색했던 거예요. 네. 그것이 화를 불러온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사회 권력 관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압축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뜻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이 수직 서열화된 한국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어떤 지배 욕구를 관철시키려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권력과 돈과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권한을 쥐었을 때 이렇게 타인에 대한 공격 본능으로 구체화된다. 그랬을 때 이거를 참고 생존하는 길을 찾느냐. 아니면 저항하면서 나의 인격과 자존심,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면으로 약자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쌍용차 노동자에게서도 보여지는 것이고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서도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 사건 하나는 저는 올해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뽑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단연 저한테는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다. 이것이 바로 청년 문화다. 이것이 바로 갑질이다. 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압축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꼽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윤일병이 아주 많은 국민들도 그 사건 초기에는 군 당국도 쉬쉬하다가 네. 그 군인권센터에서 그렇죠. 예,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 결과로 나왔던 게 병영문화혁신위원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활동이 종료되고 여러 가지 그 권고안이 나왔는데 뭐 짤막하게 그 병영문화혁신위에서 내놓은 이 권고안에 대해서 좀 총평도 좀 해주시죠. 그 참 뭐 제가 한 걸 제가 평한다는 것은 쑥스럽지만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해보자면 자 모든 병영문화 혁신이 군대 사고 방식은 감시를 덜해서 사고가 터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혁신위원회 할 때 이런 혁신안이 올라옵니다. 사물 인터넷 기법을 도입하자. 네. 이건 뭐냐면 그 병사들이 착용하는 군번줄에 태그를 달아서 네네. 상황실에 앉아가지고 병사들의 이동 경로와 현위치를 네, 파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생활관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24시간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네, 발상도 네. 나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관리감독 통제를 안 해서 사고가 터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황당한 얘기입니다. 통제를 너무 많이 하고 어떤 미성숙한 인격에 대해서 감시, 통제, 체벌을 해서 이 병영문화가 이 모양이 꼴된 건데 네.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더한 감시,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 네, 아니겠어요? 그러면 24시간 물셀트나 없는 감시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조지 오웰이 말한 그렇죠. 1984년에 네네. 완전한 감시가 가능한 완벽한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이걸 병행해서 하겠다는 걸 혁신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결국 혁신을 하러 갔다가 이런 혁신안을 못하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네. 이러다간 애들 잡겠더라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네. 자 그러나 결국은 부모도 한몫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훈련소 앞에 하숙 집어둬요. 그다음에 자대 배치되면 그 부대 앞에 자취방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는 비대 있냐? 네. 아니면 우리 애가 쓰는 화장품 이건데 부대장 조치해 줄 수 있냐? 또 간섭하고 부대장들 요즘 밴드 해야 되고 카톡 해야 됩니다. 답변 다 해야 되거든요. 자,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네. 이게 한국 사회를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네. 사고는 줄이겠다 그러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전체주의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이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의 한국 사회의 자화상은 모든 어떤 사회적인 이 해먹은 문제를 감시와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 권력의 의도가 뚜렷했다. 네. 국가안전처 왜 만듭니까? 저기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 수습 예방 그 복구하는 인력을 더 강하게 중앙 권력이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재앙을 더 키울 겁니다, 앞으로. 네. 자,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의 비대화, 그다음에 국가 권력의 철저함, 그다음에 국민 통제의 완벽함. 그래서 카톡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메일 뭐 휴대폰 듣는 건 옛날 얘기고 네. 이제는 카톡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은 국가의 통치 기제로서 국가의 권력, 또 관리자들의 권력, 또 관리 대책의 남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힘의 중심이 시민 사회에서
어떤 관료 정치로 넘어가는 네. 시민 사회에서 국가 사회로 넘어가는 네. 이러한 어떤 사회적 변동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왜곡된 한국 사회의 자화상들인 겁니다. 곧 10대 뉴스를 우리가 뭐 외교안보에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남북 관계 또 국내 어떤 그 현안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어떤 시대적인 좌표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저는 어떤 그 국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국민 통제, 질서의 강화에 이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있었다. 네. 거기에서 2015년 또 21세기 어떤 내일의 한국 사회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현재 정치 권력이다. 네. 이런 점에서 윤일병 사건과 또 많은 그 외 죽음들, 세월호 사건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린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시민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 또 스스로 안전과 인권을 확보하는 시민 공동체의 어떤 굉장히 발전된 성숙한 시민 공동체를 원하는 겁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말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좌절된 게 2014년 오늘의 시점이다. 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것들은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뭘 바꿔놨는가를 지금부터 네, 얘기해야 네. 되는 거예요. 네네. 올 한 해 정말 많은 안타까운 죽음들. 또 올 한 해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역시 세월호 참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제 4월 16일이었죠. 4월 16일. 예, 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네.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도로 가던 네. 예, 세월호가 그 진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하면서 네. 300명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잃거나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 아직도 실종 상태가 굉장히 있죠. 충격적인 네. 사건이 발생했었죠. 네. 예. 그래서 뭐 그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부나 국회나 또 일부 언론이나 뭐 일베를 비롯한 또 일부 시민들 네. 이런 그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들도 굉장히 또 많은 또 갈등과 혼란 그리고 또 충격을 야기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예. 예, 우리가 이 진짜 안보, 그러니까 이 안보를 주제로 한 방송에서 왜 세월호 참사를 10대 뉴스에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 안보라는 게 안전 보장의 약자인데 네. 이 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자꾸 이 남북한 간의 어떤 군사적 대치만을 떠올리는 마음의 습관이 생겨서 그렇지 네. 사실 진짜 안보라는 건 뭡니까? 시민의 안전 그 자체를 말하는 그렇죠. 거고 네. 매우 좋은 용어예요. 네. 얼마나 훌륭한 용어입니까? 이게 안전 보장인데 국민소득 $10,000 정도 됐을 때는 주로 녹색운동, 공해운동이 싹튼다 그럽니다. 네. 국민소득이 2만 불 된 나라들은 대부분 안전에 눈을 뜬다는 거거든요. 네.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으면 건강에 눈을 뜬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이제 1만 불 시대의 사회운동을 다 했던 겁니다. 네. 다 겪은 거예요. 네. 예, 공해 추방운동연합이 생긴 게 1990년대 말입니다. 네. 중반쯤 됐어요. 예, 그러면서 상당히 성숙된 어떤 그 사회 하나의 어젠다를 형성했다고 본다면 네. 유달리 먼저 한 10년은 앞서서 생각했어야 될 이 안전의 문제가 이제 다가온 겁니다. 사실은. 네. 이건 좀 늦었어요. 네. 그러면은 안전의 문제라는 게 과연 뭘까요? 자, 안전에 관한 어떤 대부분의 어떤 위배되는 참사들은 어떤 현대 후기 산업 사회의 모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돈벌이의 눈이 먼 기업의 어떤 탐욕스러운 어떤 이윤 추구와 네. 거기에 기생하는 어떤 관피아들, 네. 예, 무수히 많은 어떤 안전의 어떤 불안 요소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심지어는 동력까지 한 네. 예, 관피아들과 거기에 기생하는 또 과학기술자들, 네. 엔지니어들, 네. 예,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게 하나의 어떤 안전에 관한 자기 신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해오는 것. 네. 이것을 울리백이 얘기한 위험사회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제 그 개념에 적용이 되는 이런 구체적 현상이 보여졌다는 게 바로 세월호 사건인데 지금 우리 육지에서 요즘 소방관 때문에 재난이 커졌다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네. 예, 소방관 때문에 뭐가 대처가 안 돼가지고 늦었다.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도 관심이 많아서 네. 이거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개혁을 많이 한 거예요. 네. 우리 국민TV 조합원에도 또 소방관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숙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탐욕은 더 커지는 네.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해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앞으로는 다른 분야가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유해 물질, 어떤 특수 물질 같은 거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유해 물질들 인근 주민들 모르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해상 안전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정부 매뉴얼에서도 빠져 있던 부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 거버넌스의 어떤 신뢰, 그거는 안전 서비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 공동체가 이런 어떤 시민 자신의 안전의 문제에 개입하고 참여하고 규제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제3세계의 제3의 길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올해 박근혜 정부에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자각하지 아니하고 네. 오히려 국민을 더 통제하고 채찍질하면서 국가안전선 창설로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버렸다. 네. 이건 굉장히 어떤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의 주된 운동의 축이 제가 단언하건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화두는 안전이에요. 안전입니다. 네. 그게 앞으로 중요해져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독점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동화된 과학기술을 시민의 지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이것을 새로운 근대성으로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이 안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정부가 다 독점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자기 안전을 추구합니까? 그런 것을 공유하고 참여하는 지식으로 혁명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것이 울리백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위험사회 극복의 길이거든요. 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네. 폐쇄적 지식을 개방적 지식으로. 오늘날 많은 대학 교수들이 정부 용역 몇 푼 따는데 목을 메고 있고 자기들 그 폐쇄 회로 내에서 지식을 전유물로 삼는데 대부분 지식인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한테 자기 지식을 공유하고 서비스하는데 관심 있는 지식인들 사실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정말. 극소수예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나라 안팎에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문제들 관련해서 대학 교수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좀 잦아들고 있다. 잦아들고 있다. 예,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사회가 좀 후진하고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군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또 충격적인 그 사건들, 또 세월호 참사,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안전한, 이 대한민국 안전하고 인권. 네. 생명과 인권이 보장된 네. 이런 어떤 그 시민 공동체 문화, 그 다음에 법과 정의가 구현되는 국가 체제. 네. 예, 이 두 가지로 결국은 집약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안보의 기본적인 정신이 바로 시민들의 안전. 있는 만큼 우리가 흔히 이제 과거에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목숨을 바쳐서 뭘 지켜야 된다. 사수하자. 이런 얘기를 습관처럼 했습니다만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목적은 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 이런 어떤 좀 평범한 우리 진리를 다시 한번 좀 올해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좀 되새기는 그런 어떤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올 초에 그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던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올 초에. 예. 1월 달에. 통일.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이었죠. 신년 그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2014년 특별기획 형태로 해서 통일은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파답을 하면서 통일이란 단어가 올 그 1월 달에 도배했어요. 예.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네. 예, 그러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얘기한 지가 1년 지났는데, 네. 1년 동안의 남북 관계, 이 통일 정책 좀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좀 어떤 것 같아요? 평가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준비위원회 구성한다고 했다. 그게 6월부터 가동이 시작됐고, 네. 그 6월부터 몇 번 회의했어요. 네. 벌써 그 회의 이제 앞으로 불참하겠다고 하는 분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습니까? 나가보니 시간 낭비더라. 네. 이거예요. 네. 예, 제가 아는 교수님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분도 이제 나가보니 시간 낭비다. 예. 그럼 유일하게 그래도 좀 좀 중도적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분이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시간 낭비 할 게 있나 시간 이런 낭비할 거 없다. 그 대통령 주재 회의하면은 미리 네. 발언 순서 다 정해놓고 네. 그 외에는 자기 의견 개인적으로 말도 못하고 못하고 거기에다 사람은 많아도 네. 이래가지고 그 다 정해진 발언 연출하러 가는 건데 시간 낭비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네. 근데 통일 대박이 되려면
지금의 우리 정책에서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든지 우리가 통일 대박이 안 되게 하는 걸림돌이 뭔가를 식별해서 이걸 어떻게 격파를 할 것인지라든지 네. 이런 걸 얘기하면 시간 낭비라 소리 안 하겠죠. 네. 왜 시간 낭비입니까? 그렇죠. 필요한 논의죠. 네. 그런데 지금은 시간 낭비예요. 네. 자, 왜 이렇게 아니 보면은 우선 그 통일이 무슨 통일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죠. 무력 통일인지 흡수 통일인지 통일인지 아니면 평화 통일인지 네. 제일 좋은 건 평화 통일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5천년 민족사의 또 한 획을 긋는 네. 그야말로 우리 근대 어떤 민족 국가로서의 과업을 완수하는 네. 성스러운 일이고 네. 국민 누구나가 정말 환영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감각이 더 사라져.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우리의 현실감이 더 떨어지고 네. 점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고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같아져 이게. 네. 그렇다면 무슨 통일이 통일이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남는 것은 무력 통일과 흡수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의 통일 대박이다라고 얘기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네. 국정원장이 우리가 2015년은 통일의 원년이니까 통일을 위해서 죽자. 죽자. 뭐 이런 또 이제 어, 얘기도 어,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일되면 왜 죽어? 그것도 희한해. 이상한 자들이 무슨 광신도맹키로 모여가지고 네. 아로 모임 했어요. 아로 모임. 우파로움이라고 아주 어. 우리 김종대 편집자께서 멋지게 별명도 지어줬습니다만. 당연하지. 다 죽지 않은 사람들 그런 네. 사람들밖에 없는데. 네. 뭐 아로지 뭐요, 그래.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 편집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대체 무슨 통일을 추구하는 거냐 이 정부는. 무슨 통일이냐. 예. 그래서 통일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올린 거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난 그건 성과가 있다고 봐요. 예. 무관심한 국민들이- 계층한테 예, 한계시켰어요. 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던 건 그 무슨 통일이냐 도대체.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명쾌한 그리고 이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너무 용어로 이걸 표현할 필요는 난 없다고 봐요. 네. 괜히 뭐 무슨 통일이다 하면 상대가 있는데 그것처럼 애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흡수 통일 안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대북 접근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 배제. 예. 예. 자, 지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그 자체가 지상 명령이자 과제라 그런다면 그것이 무력 통일도 괜찮고 흡수 통일도 괜찮다는 얘기냐? 네.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게는 대박이 아니라 그건 쪽박 차는 길 아닙니까? 아유, 그렇죠. 전쟁 나면 6,000조 피해에 500만 명 사망입니다. 네. 그다음에 흡수 통일이라는 건 뭡니까? 북한이 붕괴됐다는 얘기인데 네. 왜 붕괴되겠어요? 주민은 도탄에 빠지고 생지옥이 돼서 결국은 이제 정권이 못 버티고 붕괴될 때 그러면 그 상황을 기다려 통일한다 그러면 이런 생지옥의 한반도에서 이게 대박이 될까요? 아니 대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라면 네. 우리가 이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자가 정확한 표현인 거고 네. 그 대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뭔가가 네. 이걸 접근하는 자세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논의가 대법원 회의에서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간 낭비 그렇다면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거꾸로 이게 재앙이 돼가지고 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지 아사자가 나올지 난민이 발생할지 네. 뭘 모르는 이런 상황들 네. 차라리 통일 안 하고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낫지. 네. 뭔 대박을 얘기해가지고 사기를 치기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통일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또 이웃 국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 목적인 것이지 그래.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 자체도 예. 좋은 목적이지만은 잘못 관리하면 네. 그렇죠. 아니 우리의 소원 통일 난 맞다고 봐요.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요. 근데 이 최근에 또 재미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 통일 대박론을 천명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기구가 통일준비위원회지 않습니까? 통일준비위원회.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6.1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내년 1월쯤에 남북한이 상호 관심사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대화 제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데 그 남쪽에서 대화 제의를 한 주체가 통일준비위원회예요. 통일준비위원회. 통일부도 아니고. 희한하네. 예. 통일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작년부터 남북 대화가 뭐 거의 없었습니다만 대화를 했던 부분들은 북한의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예, 그 남한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네. 예, 이쪽이 이제 대화 파트너가 됐었고 이게 이제 그 고위급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통일부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긴급 속보 이렇게 떠가지고 6.17 통일부 장관 남북대화 제안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부가 남북대화에 주체로 나서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이렇게 이제 대화 제의가 된 상황이에요. 뭐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어찌되었든 통일 대박론은 이건 그 박근혜 정부가 흡수 통일을 노린 것이고 통일준비위원회는 그 흡수 통일을 추구하는 기구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해왔는데. 그럼 대화를 제의할 거면 통일부가 하든지, 그죠? 그러면 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남북 대화에 주된 컨트롤 타워를 현 국가안보실이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엉뚱하게 통일준비위원회가 지금 이제 대화 제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루 만에 뺨 맞지 않았어요? 뭐 북한이 그 지금 남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은 흡수 통일이고 통일준비위원회는 그걸 위한 것이다라는 어떤 비난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럼 이 뉴스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년도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 뉴스로 꼽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쩌면 뉴스 같지도 않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죠. 네. 하나의 또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정 대표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뉴스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어찌됐든 뭐 통일준비위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남북대화가 좀 시작이 돼서 정말 지금 하루하루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가족이 한을 푸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북한에 풀어야 될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좀 대화 제의를 하면 좋을 텐데 대화 제의를 하는 건 좋은데 왜 그게 통진을 끼워 넣었는지 이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좀 남북 관계에 또 하나의 혼선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함께 드는 것이죠. 하여간 요거는 조금 뉴스가 되는지 지켜봅시다. 네. 또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그리고 올 3월, 4월 달에 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또 뭐로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가 참 제일 시끄러웠을 텐데 네. 두 가지인데 그때 북한 4차 핵실험하고 무인기 이게 아주 또 도배했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온 건데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게 남재준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게 4월 5일입니다. 그때 국정원 간첩 조작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싹싹 비는 거를 3분간 낭독했어요. 이게 4월 5일이죠. 자, 그런데 때마침 3월 1일에 그 김포와 백령도 일원에서 뭐가 이상한 비행체가 발견이 된 거야. 이게 추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3월 30일은 법원의 판결 볼 것도 없이 조작으로 가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방부 대변인이 이거하고 묶어서 북한이 곧 센 거 한 방 터뜨릴 것이다. 다음 달에 터뜨릴 것이다. 아주 시기까지 특정해가지고 그렇죠. 4차 핵실험 얘기로 일단 불을 떼고 그 다음에 4월 4일 날 이 무인기가 청와대 전경을 촬영했다는 걸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칼라로 그냥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내면서 그 1m 남짓되는 별거 아닌 비행체가 우리 동호인들 줘도 안 갖는 조잡한 수준의 비행체가 심각한 위협으로 돌변됐어요. 이게 사진 한 장 효과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다음부터 여론의 무인기가 청와대를 손바닥 쳐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 위 가서 생화학목이 터뜨린대. 거기에 핵탄두가 장착이 되면 그게 터지면 서울 시민 100만 명이 죽는다. 100만 명이 죽는다. 아주 끔찍한 얘기들이. 그다음에 강남의 빌딩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다 본다. 이건데 그러니까 4월 5일 날 남재준 원장의 대국민 사과 성명에서 말미에 북한 4차 핵실험과 무인기로 조성된 엄중한 안보 환경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제가 아마 저가 단독 취재한 것 같은데, 그 국정원을 취재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말미에 그따위 표현이 뭐냐? 사과하려면 하지. 왜 무인기가 거기 들어가고 핵실험이 들어가냐? 이거 뉴스로 덮겠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그런 식으로 종편 24시간 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가지 고백은 하더라고. 국정원 직원이요. 청와대에서 직접 써준 겁니다. 그 남재준 원장의 대국민 사과문이 국정원에서 쓴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써서 줬다. 굉장히 고대목만. 그건 청와대 지시다. 남재준이 낭독했지만 남재준 선에서 쓴 게 아니다. 이거를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났다고. 그래서 이제는 무인기 핵실험 문제도 이제 세월호에 또 묻히다가 네. 그 뒤에 보면은 세월호 얼마 있고 나가지고 남재준과 김장수가 경질됩니다. 네. 이 내막도 무인기 때문이었어요. 네. 무인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갑자기 높이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가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요구한 건 한 100 정도 수준이었는데, 국방부나, 김장수, 실장이나 남재준 원장은 한 50 정도밖에 못했다.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합심조가 있어서 절차가 있거든. 네. 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심각한 위협으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네. 정책을 짜라는 얘기니까 관료 조직이 이런 급박한 요구에 하루 이틀 내에 적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귀 잘 알아듣는 김관진은 발탁이 되고 네. 말귀 못 알아들은 김장수와 남재준은 아웃시켰다 이겁니다. 네. 그거는 그거 표현 써준 사람이 경질시킨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네. 대원군 비슷한 표현을 쓰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네.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심각한 위협으로 이걸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인사까지 이게 날아갈 정도로 그때 국정원 간첩 조작의 정권의 위기감이 매우 컸다는 얘기고 네. 어떻게든 이거를 안보 이슈로 덮어야 된다는 요구가 절박했는데 네. 청와대 그 요구가 너무 강력하고 빠르다 보니까 관료 조직이 못 따라가서 대통령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네. 뭔 생각을 하고 뜨고 말이야. 그래서 윤일병 얻어 터지듯이 얻어 터진 거예요. 같은 자기 편을.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왜 경질됐나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이 건이에요. 예. 이 무인기 소동을 좀 화끈하게 제대로. 그때 갈등이 생겼다. 근데 그 정도도 사실 굉장히 정부나 국방부에서 많이 좀 이걸 언론의 강경 여론몰이에 이제 편승해서 굉장히 많이 위협을 부풀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정도도 눈에 안 찼다. 안 찼다. 그리고 세월호 나니까 얘기 없잖아. 네. 그때만이라고, 그때만. 네. 지금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무인기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 한 줄도 없어요. 네.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 무인기 소동의 가장 그 희극적인 장면은 왜 그 서울 인구의 청계산에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됐다. 그래서 또 군에서 이게 가봤잖아. 북한 것이 맞냐 틀리냐 뭐 그래서 이제 뉴스 속보로 또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봤죠. 근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뭐였죠? 그게 뭐였더라? 화장실 문짝이었나? 문짝이었지, 문짝. 네. 부서진 문짝을 보고. 그러고 지금도 그런 비슷한 거 있어요. 땅굴이 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 굴이나 보면 다 땅굴이라는데. 결국은, 자, 이렇게 너무 미친 듯이 앞서 나가는 어떤 열정적인 집단이 있으면은, 아무리 보수 우익이라 하더라도 이 군 집단이나 이 정보기관이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조작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간첩 조작 못했다가 이 모양 이 꼴 됐는데 나중에 들통나면 나만 다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서류를 하루에 바꿔서 써? 뭔가 그 근거가 있고 그거에 맞아야 자기 보신이 되지. 시킨다고 다 하면 국정원 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관료 집단, 이 권력 구조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이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게 정말 웹도도,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 대표적인 이 사례가 바로 무인기 파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 무인기 파동 못지않게 올 여름에 여름과 가을을 또 강타한 또 굉장히 생소한 국민들이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또 연일 언론 지면을 오르내렸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슴 아픈 건이죠. 네네. 바로 사드. 네. 사드. 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환인 사드 논란이 또 올 여름과 가을.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갖다 강타한 이슈가 됐어요. 그렇죠. 네네. 결국 우리 둘이 그걸 많이 다뤘잖아요. 나는 좀 정치적인 측면을 많이 다뤘고. 정 대표는 실제적인 조금 약간 좀 기술적이고 또 이 사드의 어떤 물질적인 측면 이런 것들 많이 다뤘고 저는 좀 정무적인 걸 많이 다뤘는데 사드는 제가 중국 싸대기 때리는 무기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드를 어떤 무기냐?
싸하게 싸대기를 때리는 거죠. 네. 이게 중국을. 네. 그래서 사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 뭐 중국 뭐 괜히 신경 건들고 싸대기 때릴 것 같다 생각하지 말라고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을 했었죠. 이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국가 주석의 아젠다로 삼을 정도로 이 사드 문제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봤던 그런 그 사안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제 흥미로웠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김종대 편집자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뭐 미국은 별로 배치할 계획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이 자꾸 졸라댔다. 시작은 그랬다. 시작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예비역 장성들이나 뭐 이제 그 정치인들이 이제 워싱턴에 가서 또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사람들이 오면은 사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것이 좀 공론화가 되는 그런 출발점이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게 한미 간의 문제지 않습니까, 일단? 예, 미국의 무기 체계가 이제 그 주한미군 기지, 뭐 평택에 들어오는 문제는 일단 한미 동맹의 사안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배치를 검토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이거 배치되면 우리 안보에 도움된다. 그래서 사실상 예스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동북아, 이 강대국들이 깊숙이 개입해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한미 간에는 일체 논의가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발표대로 한다면 한미 간에 일체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드에 싸자도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영토에 배치되는 이 무기 체계를 가지고 한국은 그 논의에서 배제되고 강대국들,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한테 한 얘기는 이 무기 체계가 배치되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치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안보 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전략 문제로 간주를 하고 이 사드 배치를 자기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이 미국이 여러 차례 중국과 러시아한테 이건 너희들하고 관계없는 문제다. 설득을 했는데 그 설득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올해 8월 말에 했었죠. 예, 결국은 거기서 일단 멈춤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사실상 거기서 이제 물론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이 사드뿐만 아니라 그 더한 것까지 엑스밴드 레이더까지 해서 MD망으로 이 전 세계 동맹국을 엮겠다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전략적 프레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도 그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부정할 수가 없다 이게요. 그러나 이 사드 배치 논란은 생뚱맞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생뚱맞은 거예요.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마치 심각한 문제인 양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타나는 걸 의사쟁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동성애자 같은 문제,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무슨 사회가 뒤집히는 것처럼 종교인들이 뛰어들고 물리적 충돌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의사쟁점이라고 하는 건데 사드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협의 요청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국방 예산이 이제 시퀘스터라 그래서 자동 예산 삭감이 된 것에 가장 불만을 가진 집단은 누가 뭐래도 펜타곤, 미 국방부란 말이죠. 그런데 특히 그 MD 예산이 충분치가 않다. 이런 어떤 그 사정을 보면 이런 사드 논란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측면은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런 미사일 방어 예산을 증액하라는 일종의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즉 하나의 어떤 압력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한국의 사드 배치론자들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의도적으로 이 문제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그 한국과 협의했다. 부지조사했다. 사전 검토했다. 이런 말들은 전부 펜타곤의 관리들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의 결정권은 오바마가 하는 거고 국무성도 참여하고 미국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백악관 NSC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부분은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이 얘기했지만 이건 펜타곤 수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미국이 사드 배치 얘기를 흘리고 또 한국 정부에서 그걸 수용할 태세를 보이자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이 들어오고 특히 이제 중국은 시진핑이 직접 그 아젠다를 챙기고 이런 어떤 그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걸 대통령급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이제 급격히 격상이 됐던 그런 어떤 그 사례였고 결국 그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인 어떤 그 모습도 굉장히 좀 많이 한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미동맹이 굉장히 그 중요한 건 사실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사드 배치를 뭐 그 제안해 오면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의 그 뭐 안보적인 상황과 주변국 관계, 남북 관계를 두루두루 또 국민 여론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미국은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데 이걸 이 배치를 해달라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최고 그 국방 당국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동북아 이슈로 확대된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예. 자, 그럼으로써 결국 중국을 자극하고 미중 관계의 어떤 그 갈등을 조성해서 미국이 한반도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끔 우리가 유도해 보자고 하는 네. 우리 사회 내부의 보수론자들의 의도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네. 저는 그거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결국은 이 논란이 남긴 게 뭐겠습니까? 이후에 한미 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그 11개 공동 성명 중에서 무려 7개 조항에서 네. 앞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 이런 것들이 수시로 언급되고 한미 동맹이 마치 네. 미국의 피봇 아시아 이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는 동맹인 것처럼 묘사가 됐어요. 네. 네. 이건 역사상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그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런 사드 배치 논란의 실질적 효과는 사드 미사일 배치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얻어지는 정치적인 효과로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견인하고 흡수하면서 네. 펜타곤의 의도는 북한으로부터 한반도를 방해한다기보다는 동아시아에서 대중국 견제를 하는 더 상위의 전략에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흡수했다. 네. 우리가 견인해냈다. 네. 이런 점에 어떤 그 성과를 남긴 것이 아니겠는가.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전자권 환수 재연기 부분하고 이거는 바로 또 연관이 된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체제. 그러니까 그 MD가 그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가 아니라 이것이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개념인데 큰 틀에서 볼 때는 편장님께서는 그 이번 SCM 한미 연례 안보 회의가 한국은 그 MD를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네.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요청을 받아주는 그런 어떤 잘못된 거래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래가 핵심이죠. 일각에서는 이건 한겨레 신문 논법인데 뭐 무기를 몇 개 더 사주고 평택의 기지 이전 비용을 더 대주고 무슨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주는 게 마치 어떤 전자권 전환의 딜의 카드인 것처럼 묘사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기사입니다. 미국은 그런 식의 딜을 안 해요. 전략적인 아젠다는 전략적 아젠다 차원에서 딜이 되는 겁니다. 전자권 재전환의 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카드는 우리가 미국한테 보여주는 전략적인 어떤 그 태도, 성의란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한미일 같이 동맹으로 묶여가지고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어떤 그 공고화된 패권 질서를 더욱더 제도적으로 강화하자. 이게 한미일 약정이고 전자권 재연기의 다른 그렇죠.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옵션이라고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수용해 줌으로써 이런 정도의 성의까지 보여주는데 그러면 미국이 전자권 재연기 안 해주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해 연기가 아니고 거의 무기한. 그러니까요. 무기한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SCM 공동성명에는 그 시점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될 때, 그러니까 뭐 조건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그 대북 억제 능력, 한미 연합 전력,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바로 동북아의 안보 환경 변화. 동북아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이런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북아의 안보 문제를 한국의 전자권 전환과 연계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 그 SCM 이 공동성명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편집장님께서는 좀 이 전자권 환수 재연기에 좀 붕괴하셔가지고 그 절찬리에 어디에요? 페이스북,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 세 곳에 동시 연재를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세계 영화관에서 동시 개봉해가지고 동시 상영으로 틀어졌겠는데 네. 그만큼 효과도 사실은 컸습니다. 네네. 아,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 어떤 나라 군인이 말이죠.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말이지. 네. 군 지휘관이 자기가 지휘하겠다고 하질 않고 안 하겠다고 하는 네. 군인이 군인이냐. 우리나라는 왜 군인이 앞장서서 그러느냐. 네. 이게 저로서는 한국의 어떤 이 군사 현실에서 가장 어떤 네. 희화화된 측면이다. 네. 도대체 이런 현상의 배후가 뭐냐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군의 조직, 훈련, 편제, 무기 체계에 미국화된 이런 현상에서 이제 전자권을 스스로 행사한다 그러면 어린애가 젖대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하루 종일 울잖아 어린애 봐봐 젖댈 때 보면 네. 엄마도 힘들고 애도 네. 힘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어떤 주권을 포기하는 네. 이렇게 되면 뭡니까? 통일 대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꾸 사람들은 뭐 군사지휘권 왜 못 가져와?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좀 안 가져오면 어때?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게만 본다면 저는 안 가져와도 된다고 봐요. 네. 네. 이거 가져온다고 당장 좋아지거나 나빠질 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또는 국가는 외교안보적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눈으로 우리 국가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장차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한반도는 이런 불안한 평화를 지속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죠. 언젠가 대통령 말대로 대박이 터지는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가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주권입니다. 네. 이걸 잘 관리해놔야 통일이 돼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우리 의도대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강대국 정치에 부속물로 한국이 전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까지는 용케 나름대로 생존과 번영을 누려왔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죠. 비관적이에요. 지금 국가마다 지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글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네. 우리 의도대로 한반도 정세를 한번 주도해보자. 네. 우리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해보자. 이런 어떤 진취적인 의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그것이 보수 대통령이건 진보 대통령이고 그건 간에 우선 우리 주권을 확립하고 네. 북한과 대화를 하고 네. 주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네.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네.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노태우 정책이고 김대중 그렇죠. 정책이고 노무현 네. 정책이고 또 독일에서 빌리 브란트의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시 작전권 환수를 추구했던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네. 사실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전자권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좁은 의미에서 군사 작전을 누가 지휘하고 말고 이런 차례 문제가 아니라 남북 관계 한반도를 포함한 이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이 뭔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주권상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야 네. 그런 어떤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그러니까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이 전자권을 환수를 추진했던 이런 어떤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하여간 청취자 여러분들도 독일이 어떻게 통일됐느냐. 네. 외교를 통해서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마련해 놓은 건 물론이고 네. 철저히 독일 내부의 문제는 독일 민족 스스로 주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통일이 된 겁니다. 네, 그렇죠. 패전국으로 아무 주권이 없는 국가도 그걸 해냈는데 우리나라는 전범국가도 아니고 패전국가도 아닌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네. 이걸 좀 바꾸면 안 됩니까? 네. 북한보다 33배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 전자권 환수가 재연계됐을 때 여론조사한 결과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흥미로웠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50%가 넘는 국민들이 그 재연계한 거 찬성한다. 근데 그 사유가 재밌었어요. 그 이유가. 사유가. 예.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군 못 믿겠다. 군대를 못 믿어서. 그래서 못 믿겠다. 입장을 바꿨다. 네. 전자권 가져오지 말자로. 네. 그게 100명 중에 17명. 네. 그러니 이런 현실을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이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 가셔가지고 부끄럽지 않다. 너 이렇게 참 이런 어떤 군 수뇌부를 장관이니 믿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 뭐. 네.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1부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2부 돌아와서 나머지 10대 뉴스 함께 또 다시 정리하는 시간 뵙겠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국민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짜 안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우리가 좀 8가지 뉴스를 정리를 했어요. 많이 좀 좀 남아 있는 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볼 때 북미 관계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영화 인터뷰. 이거 이제 인터뷰, 사이버 둘러싸고 이제 이 북미 간의 사이버 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뭐 소니 해킹 사건. 이게 지금 뭐 잠시 좀 그 수그러드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 일각에서 특히 뭐 리처더스 그 미국 외교협회 회장이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게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 지금 대놓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게 이번 사태 여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까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북한 정권을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래서 리처드 하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좀 그 온건 보수로 통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 교체론을 또 들고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참 그 조지 부시 때 한창 그 네오콘들 설치던 게 떠오르는 그런 정도 수준의 워딩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걸 좀 둘러싸고 또 미국 내에서 갑론을박이 좀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양상이고, 그리고 또 미국 의회에서는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BDA 방코 델타 아시아식의 금융제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법안으로 만들어서 내년 초에 좀 통과시키겠다. 이런 또 강경한 움직임이 미국 의회에서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미국의 강경파가 설치면 오바마 대통령이 항상 궁색한 처지에 빠지던데.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 재임 8년 기간에 6년 기간에 강경파들이 이렇게 설치는 통에 그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게 뭐 한두 번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주었지만은 그 노벨 평화상의 가치에 끌려다닌 게 아니고 강경파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거기에 결국은 이제 물러서고 양보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12월 17일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50년 넘게 적대 관계에 있었던 쿠바와 전격적인 관계 정상화에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노벨 평화상 값어치를 좀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를 볼 때 이제 북미 관계, 북한 못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어떤 국가의 특징이 안타깝게도 항상 적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적대 국가의 관계가 풀면 다른 또 이 적을 만들어서 미국식 체제를 또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소니 해킹. 그러니까 미국 그 연방 수사국이 12월 10일까지는 소니 해킹과 북한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9일 만에 소니 해킹은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게 언제쯤이죠? 그러니까 12월 19일 날 FBI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 무렵이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양천회라는 어떤 박지만 그룹과 십상시라는 정윤회 그룹이 충돌을 했을 때 요거는 십상시라는 정윤회 이 문건이 날조된 거라고 전부 입을 맞춘 시점하고 똑같네. 그래요? 그러면서 박지만이 이제 골로 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정윤회는 검찰 검색대를 통과 안 하고 검찰청으로 들어가고 박지만 씨는 검색대를 통과해서 검찰청에 들어가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명은 권력의 차이가 느껴지네요. 권력의 차이가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 정권의 모든 사람들이 입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나쁜 놈은 A라는 놈이 아니라 B다. 이렇게 다 입이 맞춰진 거예요. 그렇게 한번 모멘텀이 형성되면 집단 의식이 작동하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무슨 더 인터뷰고 소니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북한이야. 원래 마을에 불 나면은 평소 행실이 나쁜 놈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불을 질렀건 말건 이런 식으로 다 몰고 가는.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조선인이 지진이 일으켰습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관동 대지진 이후에 화재를 조선인들이 다 뒤집어 써서 몇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일본에서. 자,
평소에 어떤 적으로 봤던 비호감에 대해 집단이나 인물에 대해서 무언가 좀 큰 일이 생겼을 때 그 이후에 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네. 이런 식이라는 게 이건 어떤 인간 사회에서 아주 그 참 비극적인 측면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추게 됐다. 네. 이 사이버 전쟁이 벌어진 게 바로 그런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 해킹 사건의 어떤 범인을 색출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뿐더러 네. 보통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뭐 8년 이렇게 걸리는 그 사안들이거든요. 네. 근데 불과 9일 만에 9일 만에. FBI가 불과 9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엔 굉장히 과학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해석,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개입되어 있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이제 뭐 우리 한수원 사태 갖고도 저번에 네.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이버 전쟁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와 그 행위자, 배후가 참 밝혀지기 어렵다는 속성을 가진 아주 묘한 그 네.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이 그 지목이 됐다는 현실은 이건 상당히 앞으로 동아시아 정세에서 좀 어두운 어떤 신호가 나타났다고 네, 네. 보거든요. 네. 예, 우리가 BDA 델타 아시아 은행에서 북한 자금이 억류되는 바람에 9.19 공동 성명이 1년 이상 무력화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결국 최초의 핵실험까지로 이어지고. 예, 지금 네.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가장 악몽 같은 때를 떠올리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때를 떠올리면서 네, 네, 네. 이가 갈린다는 표현을 쓰는 네. 사람을 전 많이 봤어요. 네. 이제 겨우 산마루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앞에 또 다른 산이 막아서고 있는 형국일 때 그 느끼는 답답함, 네. 절망감 네. 이런 건데 지금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내년에 과연 이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네. 북한은 더더욱 고립되고 어려운 어떤 처지에 내몰리지는 않을까. 네. 네. 물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건 전 부인 안 합니다. 이 네. 분명히 대화는 진행되고 있어요. 네. 예, 그러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대화와 무관하게 집단 정서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네. 요즘 뭐 외교안보가 별겁니까? 국내 정치의 연장이지. 그러니까 갈수록 뭐 여러 나라들의 행태를 보면 이 대외 정책이 국내 정치에 종속되고 있는 네. 그런 어떤 경향성들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 내년 초가 좀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어떤 이제 의회에서 실제로 대북 제재법이 통과될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사안이고 그것도 주목해봐야 돼. 그리고 지금 펜타곤의 수장으로 그러니까 펜타곤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된 사람이 애슈턴 카터이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과거에 이제 북한의 선제 공격설, 영변이나 미사일 시설을 폭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었고 네. 또 이 애슈턴 카터 이 장관이 열렬한 또 MD 주창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내년부터 다시 이제 뭐 아까 우리 편집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년 봄이 되면 두 가지가 조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국방 예산을 포함한 예산을 확정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게 한미 합동군사훈련하고 맞물려 있고 네. 그래서 뭔가 군사훈련을 통해서 좀 시끄럽게 만들어줘야 네. 국방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이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내년 초에 또 다시 이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또 이제 게시판에 청취자분들도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이제 의견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그저께였죠. 29일 날. 예.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체결됐다고 예. 공개가 됐어요. 이미 네. 체결한 걸 뒤늦게 알았죠. 그러니까요. 이 국방부는 뭐 며칠만 드러나면 뻔히 드러날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국방부가 당초 발표한 거는 29일 날 한미일 국방 차관이 서명하면 그때부터 발효된다. 네. 이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보니까 미국은 23일 날 했고 그 미국 실무자가 일본 가서 26일 날 오전에 일본이 서명했고 네. 26일 날 오후에 한국에 와서 이제 백승주 차관이 서명했고 예.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어. 예. 26일 날 끝난 상황인데 예. 그거를 3일 동안 쉬쉬 감추고 있다가 29일에 그걸 이제 국회에 보고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 국방부가 제가 보기엔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하고 언론들한테 설명할 때는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한테 군사 정보를 제공을 하고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한테 그 정보를 주려면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이 미국한테 준 군사 정보를 미국이 일본한테 전달할 때는 한국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약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약정 어디에도 예. 뭐 승인이나 동의 이런 표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한테 백지위입을 준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네네. 이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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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굉장히 좀 이 국민과 국회를 기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아까 우리 편집께서도 잠깐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함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잠깐 짚어주셨는데 좀 더 이 지금 한미일 이 3자 간의 군사정보 공유 약정 체결이 이 미국의 군사 전략, 또 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MD라는 시스템의 속성입니다. 네. 이런 어떤 군사 시스템이라는 거는 한번 이제 정보만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약정이 체결된 듯 보이지만 네. 실제로 한 발을 빠뜨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빠져나오기 어려우면 무엇이 기다리겠습니까? 자, 정보를 공유했으면 이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공동 군사 훈련이나 군사 작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정보만 공유했다고 과연 만족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공동의 군사작전 체제. 네. 예, 이것이 이제 한미일 공동 작전, 미사일 방어 작전을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동맹치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동맹.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거의-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한미일이 군사 정보를 체결해서 이제 MD 작전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하고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같이 행사한다는 겁니다. 행사한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그 박근혜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거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입장을 떠나서 군사적으로는 같이 집단적 자위권을 공유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군사동맹으로 가는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예. 길에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우리가 어떤 군사적인 기술상의 필요로 의해서 상대방과 협력한다. 이것만 바라보면 여기서는 역사도 안 보이고 정세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것이 초래하는 어떤 국가 간의 관계 변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변화예요. 네. 예, 우리가 그동안 1945년 이후로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전후 체제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네. 일본이 전범국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우리 어떤 군사정보의 종주국 내지는 우리 후견국 행세를 하게 되는 날도 곧 옵니다. 네. 우선 우주의 군사정보라 그러면은 미국, 일본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일본 스스로도 네. 어떤 인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에 의한 정보, 그건 뭐 신호 정보, 영상 정보 네. 이런 것들은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한 네. 우위를 갖고 있고 많은 연구 개발과 기술 축적이 이미 이루어진 나라이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일본이 그런 어떤 더 정보의 강국이 되기를 꿈꾸면서 어떤 지역 패권에 한 걸음 더 접근하는 네. 이런 식의 군사 전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군사 협력을 한다면은 국제 관계에서 어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따라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략적 변화. 네. 우리가 결국은 일본의 안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네. 이 요인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네.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도입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도 정비를 일본한테 이제 맡겨야 될지도 몰라요. 네. 예, 일본이 없으면 우리 병참기지 하나가 네. 네. 작동이 안 되는 네. 이런 사태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일본의 안보가 의존하고 종속되는 어떤 경로가 열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한일 관계는 과거사라든가 어떤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일본의 어떤 전범 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관계의 어떤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대폭 축소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안보는 어쩔 수 없이 안보 때문에 미국, 일본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네. 하나의 외교적 지렛대가 마련이 된 거라고 할 수 네. 있는 것이죠. 네. 네.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난 70여 년간 유지되어 왔던 전후체제는 여기서 붕괴된 겁니다. 네. 일단은 일본의 정상국가, 보통국가화,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우리가 전부 용인하게 되는 결과가 네. 되는 거고 네. 또 한국이 아직까지 정보에 그래도 우위를 갖고 있는 것, 즉 우리가 쓸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휴민트, 그렇죠. 인적 정보. 인간 정보라고 할 수 네. 있어요. 이런 정보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줘야 됩니다. 네. 왜? 정보라는 건 그 속성이 완전성을 추구합니다. 네. 어떤 출처를 통해서 입수된 정보가 분석하기에 결정적인 그 근거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네. 뭐가 비스무리하긴 한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이럴 땐 또 인적 정보로 보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미일 이 삼국의 정보가 완전히 융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금강백도라는 이제 정찰기 수집한 정보라든가 또 우리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그것보다 더 일단 중요한 인적 정보가 네. 이제는 국적을 상실합니다. 네. 예, 이제 정보의 국적 표시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정보의 세계에서는 원래 동맹은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네. 정보전의 세계는 아버지 아들끼리도 교류 안 하는 게 정보전의 세계예요. 내 건 내 네, 거라는 네, 거거든요. 이 소유권 이게 국가의 어떤 외교 안보 역량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위성 정보를 함부로 언론에 유출했다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왜 그렇겠어요?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주권이라고 보는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보를 이제는 다른 무엇을 받는다는 이유로 네. 이것을 싼값에 네. 또는 거저 네. 넘길 수도 있는 네, 상황이 네.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여기서 국가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뭡니까?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국의 시스템 네. 통합, 네. 시스템 융합. 이 이상 중요한 국가관계 변화는 없다. 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 약정이 체결된 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 예, 외교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내년이 광복 분단 70년이고 음. 또 한인협정 체결 50년이고. 네. 그래서 내년은 뭔가 좀 남북관계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어떤 좀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 아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원년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또 잉태하고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모습이죠. 말씀이에요. 원래 탈냉전 이후로 우리가 한 가지 기대했던 건 뭐냐면 과거와 같은 대결과 어떤 국가 간의 갈등이 제도화된 이런 질서를 좀 탈피해서 네. 이제 동아시아 공동의 집. 네. 말하자면 이제 지역주의라는 게 이제 정착이 돼서 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뭐 또 동남아국가 할 거 없이 정말로 어떤 그 하나의 시장으로 이렇게 통합도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유럽보다도 여기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훨씬 많죠. 예, 자유롭게 교류하고 네, 네. 상호 의존하면서 평화로운 세계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면에서 아시아 지역주의의 가능성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또 네. 말을 해왔던 거죠. 이건 뭡니까? 국가 간의 갈등의 구조를 창조적이고 평화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네. 동아시아 지역이 그야말로 같이 번영하고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네. 그런 어떤 지역주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고 봤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미일 약정을 체결하고 국제관계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그런 어떤 적극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꿈은 사라지고 네. 그 대신 얻게 되는 건 겨우 뭐냐면 소극적 평화예요. 불안한 평화. 그렇죠. 잘해야 잘해야 본전. 이런 거죠. 잘해야 현상 유지. 네. 그러니까 네. 냉전과 열전 사이에 한반도를 가둬두게 되는 가둬두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위험성을 그 잉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동맹의 군사 동맹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적을 전제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냉전 시대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동맹을 중심으로 한 어느 국가들은 동맹으로 뭉치고 그 동맹은 타자를 갖다가 공동의 적으로 삼고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냉전 질서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형태였다면 이제는 그런 어떤 뭐 네가 적이다, 제가 적이다, 북한이 적이다, 뭐 중국이 적이다 이런 어떤 적대감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네. 공동으로 같이 번영하고 발전하고 같이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좀 전환이 정말 중요하고 그건 모든 나라한테도 그 중요합니다만 특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한에 좀 군사로 대치되어 있고, 그죠? 그 주변에 이제 사강들이 둘러싸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고, 네. 그런 어떤 그 상황인데 이 퇴행적인 질서에 지금 한국이 속절없이 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아시아적 가치라는 거. 네. 예, 뭡니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확산이 되고 네. 상호 의존하면서 네. 이 아시아의 어떤 지역의 번영을 추구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자, 그런 것들은 국가 간에 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들끼리 어떤 동맹을 두 패로 갈라서 네. 이쪽 블럭, 저쪽 블럭 이래 나눠서 네. 패거리 짓고 나누고 이런 문화를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네. 통합을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통합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한반도의 평화의 교량국가, 견인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냉전의 최첨병이 돼서 네. 여기가 갈등의 최전방이 돼서 네. 이런 식으로
코앞에 있는 어떤 그 중국과 어떤 외교 안보적인 어떤 대치 전선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그러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우선은 주변의 안보 자산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 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네. 미국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주변의 안보 자산을 골고루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네. 북한의 위협을 일단 관리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 네. 두 번째는 핵미사일 그 자체가 쓸모없도록 하는 거. 네. 예. 우리 공격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거. 그렇죠. 요겁니다. 네. 이것처럼 확실한 안보가 있을까요? 만약에 한미일 공동 약정을 체결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로 핵미사일을 이걸로 관리하겠다고 한다면은 네. 군사 용어로 전투 중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쏘면 2분도 안 걸리는 네. 미사일을 뭐 발사하고 말 것도 할 거는 바로 코앞에 있는 북한을 네. 무슨 시스템으로 방어한다. 네. 킬체인으로 방어한다. 한국형 MD로 방어한다. 얼마나 허황됩니까? 그러니까 그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이나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이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은 이런 어떤 일본이나 미국과 굉장히 좀 다른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르죠. 네. 그게 바로 예. 지리학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지정학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인 지정학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나름대로. 네. 그건 현실주의자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가 지금 눈을 떠야 되는 것은 군사 기술에 대한 시스템이 아니고 네.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처한 지정학입니다. 네. 이걸 제대로 통찰하고 지적하면 그 맥락 위에서 따지고 따져본 결과 뭐 정보 정도는 교류할 수 있다. 이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네. 있지만 그게 아니고 네. 일단 핵미사일이 급하니까 네. 이게 너무 공포니까 일단은 의존하고 보자. 네. 그러면은 장기적 안목에서 안보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이게 문제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10가지 정도 뉴스를 쭉 정리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그 안타까운 또 충격적인 죽음에서부터 이 한반도 동북아 질서가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로 퇴행하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좋은 소식이 없네. 그러니까 10개 중에. 예. 아, 옛날엔 많았다고.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무슨 네. 해군 간에 무슨 한라인이 개설된 것도 있었고 네. 좋은 소식 참 네. 많았어요. 예. 뭐 육제회담에서 9.19 공동성명도 나왔다. 뭐 여러 가지 근데 뭐 박근혜 정부에서 도대체 좋은 소식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7년째. 아니 뭐 외교안보를 빼고도 네. 네. 좋은 소식이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2년 동안 뭘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집권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그 대선 때 참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많은 약속을 하신 분인데 한번 좀 이제 연말 연시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초심 그 대선 때 선거 때 국민들한테 하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내년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도 좀 뭐 갖게 됩니다. 뭐 부질없을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바랍니다. 네. 뭐 대통령의 성공이나 또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또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운명인데 뭐. 네네. 네. 뭐 청취자 여러분들 그 10가지 뉴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진짜 안보 올해 마지막 방송 마쳐야 될 그 시간인데요. 김정대 편집장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방송을 하면서 만나게 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조합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네. 저로서는 기쁜 어떤 보람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정 대표와 저는 뭐 항상, 10년 넘게 이 어떤 계통에서 같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곁을 떠나지 않고, 네. 우리가 항상 따뜻한 체온을 나누면서 내년에는 더 따뜻하고 희망찬 방송, 그러면서 같이 희망과 가치를 만드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또 과분한 사랑, 또 이제 끊임없는 관심, 참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진짜 뭐 내년은 더 멋진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